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사는 게 뭔지라는 주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법문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많이 지쳤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그리고 눈물 짓는 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 이루 금할 길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럴 때일수록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좀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오히려 갑갑하면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광풍이잖아요. 어떤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소급입법 해가지고 법을 여기서 지금 법을 나중에 지금 개정해가지고 개정안에 불과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미 지금 여기다가 소급을 해가지고 7월 11일 이후에 이렇게 장기 전환한 사람들은 뭐 하지도 말게끔 세제 혜택 주지도 말게끔 이쪽으로 뒤로 후퇴도 못하게끔 근거는 뭡니까 하면 근거는 내가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근거를 물어보지 마라 이래요. 근거를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아니 행정부 공무원이 근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법치국가니까 당연히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치국가니까 다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거 규정은 말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걸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할 때 뭐 이렇게 갑으로 할지 을로 할든지 흙으로 할든지 백으로 할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거 조문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거 조문을 묻지 마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 몇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의 또 그거를 뭐 자료가 나왔다고 하면서 또 소득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뭐 자료 나왔으니까 과세해야 된다. 내가 보니까 아니 그거를 보험금을 해약을 했으면 받았으면 이제 손해보고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비과세 이자 소득에 대해서 10년 하면 이제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해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세 원천징수 당하고 이렇게 해약을 했는데 그런데 9천만 원, 9,8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금융 이자 소득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과세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무 공무원들이 참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요. 세무 공무원은 뭐 합니까? 세무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세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세법을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세법을 잘 알아야죠.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법을 몰라가지고 무지해서 나는 맞다. 그러니까 나 과세하겠다. 라는 식으로 종이 한 장 고지서 하나 딱 날려버리면 이거는요 국가가 하는 것이 돼버려요. 국가가. 그러면 납세자는 괜히 한 사람이 갑갑한 이 공무원 한 사람 만나가지고 국가하고 이렇게 싸우는 식이 돼버린다. 그러면 국가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소송까지 안 해주면 결국 하면 3년, 5년은 기본이자고 내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그 단계별로 이렇게 가면은 고지되는 이 순간에 이전에 과적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행심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고 1심 있고 2심 있고 3심이 있는데 이 단계 갈 때마다 억울하겠네. 그렇게 주장하는 게 뭔가 일리가 있네. 내가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게요. 이런 공무원 없어요. 전부 다가 도도하게 해가지고 내 의심을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전부 다 과세하는 단계에서는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
입증 책임을. 이거는 세무 공무원이 지죠. 그런데 일단 당신이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해명해 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의심을 풀어봐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거를 뭐 참 만일 그게 이제 100% 부실과세다 이렇게 하려면, 부실이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은. 그럼 머리 끌적끌적하고 지나갈 것이냐, 뭐 재수의 원부터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뭐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세청에서 저는 그를 느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니 나는 그 법무과장으로서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 천억 단위 사건이 우리 이신청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00억 정도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증여를 하면서 이자소득세를 또 매기느냐. 에? 이거를 금전소비대차를 했다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거 인정 안 하고 증여로 하겠다 라고 해놓고는 또 이자소득세를 매겼다 이거예요. 증여세 매기고 이자소득세 매기고, 이건 뭐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상충이 되니까 내가 저 위에 청장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서울청장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사무관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하던데, 처음에는 이제 딱 이렇게 쫄아가지고 뭐 말을 하더니 나중에는 대대하게 알아서 하시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윗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증여세 취소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본인은 이거 과세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과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부실 과세로 만드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 납세자가 용을 다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용을 다 써야 되는데 1억 원 이하짜리, 1억 원 이하 과세 고지권을 가지고 이렇게 불복을 한다? 이 불복하는데 비용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두 해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해주지도 잘 안 해요. 앞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우리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냐. 우리가 사심없이 하면 된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똑같은 것이면 해석을 긍정적으로 좀 해주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의 40% 가까이 이의신청 인용을 해줘도요, 또 소송 가면 또 깨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과세가 도대체 몇 건이나 살아남은지 그거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윗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더니 윗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과세 행정 실명제다 이거예요. 과세 행정 실명제다. 해가지고 이거를 아주 이제 국세청장님이 핵심 과제로 밀었어요. 밀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불만이 많죠. 아니 전쟁터 나가는 사람 보고, 전쟁하는 병사들 보고 총칼을 다 빼버리면은 나중에 이거 부실과세에 대해서 책임지라 라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과세하냐 라고 볼멘소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과세 안 하면 되죠. 그러면 뭐 하려고 꼭 그렇게 과세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긴가민가한 걸 뭐 하려고 과세하려고 그러고 그러냐 이거예요. 뭐 확실한 거를 가지고 말을 해. 그러니까 이 규정 하나 가지고 뭐를 해석을 흙으로 볼 것이냐 100으로 볼 것이냐, 이게 그렇게 목숨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목숨이. 예? 이거 안 하면 나라가 망하냐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건조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아쉽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야말로 하려면은 진짜 탈세를 확실하게 조직적으로, 네? 규모 크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뭔가가 협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있으면서 법무과장 하면서 이 책상에서도요, 금지금 사건을 했어요. 금지금 사건 분석을 다 했어요. 그때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출을 해가지고요. 근데 거의 홍콩이더라고요. 가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모아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수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영세율로 해준 거죠. 수출을 위해서. 다 영세율로, 이 거래 단계별로 영세율로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폭탄 업체를 하나를 넣어가지고 과세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과세로 돌리면 이쪽에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줘야죠. 매입세액 공제해주고, 매입세액 공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1,000원에 수출했는데 이쪽에서는 1,100원에 이제 수입하는 식이, 그런 일이 생기더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아니, 외화를 우리가 벌어오자고 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부가세를 빼먹고 있더라 이거죠. 이거를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고 있어요. 국가 돈을 이제 빼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환급이 이렇게 돼 가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보면 조 단위다 이거예요. 밝히지를 못해서 확정을 못하지. 검찰을 끌어들여 가지고 했더니 자기들 발표문에는 2.5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잡아도, 1년에 1조 잡아도 10년이면 10조고요. 한 10년 이상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었으니까 2조 잡으면 20조고 3조 잡으면 30조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리어 이렇게 가방, 여행용 가방에다가 그거 하나 넣고 가면 1,000억짜리예요. 그냥 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가 돈을 먹고 있던 그 구조를 저는 제가 이제 포기 안 하고 그냥 책상에서 잡아가지고 사건 메꿔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게 여기도 또 구매 승인서가 나오네. 구매 승인서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수출보험공사 가가지고 수출보험 있잖아요. 수출보험 보증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증을 구매 승인서 가지고 와가지고 나 수출합니다 라고 하니까 보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보증서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그 수출업자에게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대출 사고예요. 이게 사기꾼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보증서를 끊어준 그 국가한테 돈 주세요 구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출보험공사가 남발을 해버리면, 잘못해가지고 남발을 해버리면 국가 돈이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한테 결국은 기속이 된다 이거죠. 사기치는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서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 돈 나가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과연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그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막 요만한 짜질구리한 거, 무슨 자료 같은 거 온 것도, 그것도 자기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막 해명하라 하고, 안 그러면 우리 가세한다 하고, 내가 맞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선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아낀 죄밖에 없다 이거요. 아낀 죄밖에. 내가 평생 아낀 죄밖에 없다. 누구는 5,000원에 5,000원 이상의 옷을 사지를 안 해봤다 하는데 나는 10,000원짜리 옷 이상을 사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푼 한 푼 또 그래가지고 가난이 그렇게 싫으니까 가난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뭐 하나 조그만 채 하나가 되면은 이건 나중에 불려가지고 또 이렇게 집을 옮기고 또 불려가지고 이렇게 옮겨온 게 평생이었다 이거예요. 평생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다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정부가 실어라 하면서 여기다가 그냥 막
중과를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다. 예. 이 보유세 부담이 그 지역에 이제 이런 강남 쪽에 있으면 보유세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여를 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증여 한번 바람이 팍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에 지금 나와가지고 이 증여한 사람들 전부 다 증여해서 조사하겠다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정신이. 도대체 세금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세금이라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해놨냐 이러면서 뭐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이 세상이 뭔가가 이렇게 촛불을 들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다. 근데 이게 너무 바람이 너무 급격하게 불고, 법을 만들어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소급을 시켜버리는 것도 어딨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주택 가지고 무슨 소득을 벌면은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 내야지. 그게 다 불로소득이니까 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1주택만 가지고 1세대당 1주택만 가져라. 응?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제 베이스가 지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소급할 수 있는 법도 탁탁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편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난하면요,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데요. 마음 말하는데요. 이 마음이 보여요?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이 마음은. 오직 재물, 예? 그리고 색, 제 색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면 돈 많이 벌었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동안 마음 많이 닦았어?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힘들게 산다 이거. 가난하게 살면 진짜 국가가 가난을 구제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가 뭐를 가난을 구제해 주듯이 해줄 것 같이 생각한다는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착각이다 이거예요. 누구 거를 지금 편을 나눠가지고 누구 거를 가진 자 거를 꺼내가지고 세금으로 빼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세버린다는 이 부자의 돈을 가져와가지고 가진 자의 돈을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그대로 이렇게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금으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오면은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시기일 건데 이 과정에서 뭔가가 다 빵꾸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단순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 경제활동을 아무리 안 하기로서니 공부만 많이 했다고 하기로서니 너무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은 이 나라가 참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단순해지면 조정하기가 참 좋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은 거죠. 우아하면 우아하게 이렇게 쏠려버리니까.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살잖아요. 뭐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되니까 이제 세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세금이 나오는데 이 세금뿐만 아니라 은행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결국은 이거 다 빚이잖아요. 빚을 못 갚아. 그러면 은행에서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가만히 안 있죠. 다 압류하고 경매하고 할 거 하고 세금도 나름대로 다 공매하고 압류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은 그냥 부채라도 이렇게 가지고 가고 뭐 어떻게 경매라도 하는데 국가는요, 가만히 안 있어요. 고소해버려요. 체납처분 멘탈죄다고. 체납처분 멘탈죄다. 이런 식으로. 국세청이 고소를 하면요, 검찰이 이어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버린다 이겁니다. 이게. 그 집을. 가가지고 현금 있는 거 그거 압수수색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뺏겨버리면 그거는 몰수예요. 몰수. 몰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못 내고 돈은 들킨 거는 몰수되고 그러면 나머지 이것들을 다 이제 갚지를 못하는 거죠. 갚지를.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요즘 이거 위장이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사회행위 소송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체납만 해봐라 그러면 박살을 내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부실과세로 된 세금이다. 이걸 가지고 박살을 냈다 이거예요. 박살을 내가지고 공매하고 체납처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부실과세라면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실과세가 됐다 하면은 국세청장에 나서서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 편지라도 보내느냐. 저는 그 국세청에 있을 때 윗분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부실과세 하면 그 미안함을 꼭 표시를 해야 된다. 납세자를 저희들이 괴롭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소한 그만한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 된다. 국가도 모럴이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 말을 했어요. 국가도 모럴이 있어야 된다. 익명성이라는 그 속에서 숨어 있으면 안 된다. 이죠. 우리들이 자꾸 댓글 다는 거 사람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운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익명성 안에 딱 숨겨 있으니까 무의식이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잡스러운 그런 무의식들이 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는 그래도 모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과세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잘 알아야죠. 세법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과세하고 나면은 과세하는데, 그러니까 감사원도 보면은 왜 이걸 부실하게 과세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도 왜 과세를 안 했느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야, 세수를 더 걷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장난치는 부류들이 있더라. 뭐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을 이용해 가지고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수 부족 부분들을 더 챙길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는가,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그걸 도와주는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일면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아니 부실을 왜 했냐, 부실과세를 했냐 이런 것도 감사를 해야죠. 그런 게 이제 결국은 규제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도처가 규제해버리니까 도대체 이 해간나 빼가지고 구제할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남았냐라는 겁니다. 규제하면 본능대로 좋죠. 본능대로 하니까 좋죠. 상대방이 아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나고 그러죠. 근데 구제를 하면 선한 마음 쓰면 마음을 누가 알아주냐 이거요. 알아주냐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너무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면서 불복해서 불복하시면 될 거예요. 나는 과세할 테니까 불복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불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도처가 지금 다 이렇게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피곤하게 하고 이 정부도 피곤하게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꼬락서니 보면 피곤하고 그리고 또 뭐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논쟁이나 하고 있고 추상적인 논쟁이나 하고 있어가지고 갑이냐 을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 말만 하고 있고 아무런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근데 애기에다가 또 이렇게 자식하고 배우자가 또 이렇게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아니, 본인도 이렇게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120만 원 받고 살기 힘들잖아요. 300만 원 받아도 솔직히 이거 서울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1년에 다 해봐야 3,600 아닙니까? 언제 집을 사고 뭐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암담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공부한 거는, 유치원 때부터 공부한 거는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나,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우리 부모 재산인데, 내 재산인데, 이제 엄마 이게 또 재산 얼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팍 하니까 좀 그러지 않습니까? 충격을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할지도 못하고, 아들이 자꾸 이제 내 재산 넘버본다고 자꾸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는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예. 아니, 내가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하고 남은 거는 지가 상속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이 된다. 그런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해야 되고, 막 지금 이렇게 얼른 이 종잣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재산을 불려야 되고, 뭐 이런 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나는 열심히 모은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다투고 언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둘이가 이제 진짜로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이혼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처가 지금 다 우울하다 이겁니다. 이게 가을 하늘을 봐도 이렇게 우울하고, 가을 색깔, 가을 물빛 색깔을 그렇게 코발트 블루, 에메랄드 물빛을 봐도 우울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그래요. 예. 부부 사이도 이렇게 백년해로할 줄 알았더니 중간에 가서 탁 깨져버리고 이혼하고,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실혼의 첩이죠. 사실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고 있고, 또 이쪽도 없으라는 법은 없죠. 정부가 있고, 예. 정부가, 예. 뭐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면 이거는 무늬만 이렇게 설령 이거 아니어도 뭐 이거는 이런 거 보고 이제 마네킹 부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자가 있고, 그러면 이 자가 이렇게 또 뭐 효도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면 이혼해버리면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은 딱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시 평생을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 한 번은 못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왜? 재물욕이 더 커요. 사실상 사랑하고 보다도 재물욕이 더 크다 이겁니다. 재물 쌓다가 사랑할 시간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좀 나는 돈 번 것밖에 없고 옆에서 이제 쓰는 사람밖에 없네 하면서,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은 이게 뭔고? 라고 이렇게 생각되면 우울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이거. 어디다. 그게 이제 원이 있어야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원이. 근데 이 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일단 가난을 내가 싫으니까 극복해보자라는 식으로 다다익선이니까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이거예요. 다다익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식의 세금의 광풍을 맞고 힘들어하고 그런다 이거죠.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서로가 사랑이 이렇게 오고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 흰머리 나고 60 넘어가고, 옆에는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었다 하고 갑자기 부고가 날라오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진짜 사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다들 우울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고민을 가불하지 마십시오. 미리 나중에 닥칠 고민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그 고민을 미리 오늘 이렇게 가불해서 하지 마시라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건강이 상하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